시작할까요? 쪽수는 64쪽입니다. 겸용주택 또는 복합주택 이렇게 표현하죠. 원론적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적용할 때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더 넓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을 비교했더니만은 같거나 주택 면적이 더 적다고 한다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만 비과세 해주고 상가와 부수토지는 비과세를 못 해준다가 원론적인 이야기죠. 이건 154조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인 복합주택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달라져요.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는 양도 실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더라. 복합주택이더라. 그럼 160조의 가로 속에다가 상가와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예, 본법은 그랬죠. 주택 용도 위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로 닫고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고가주택일 때의 적용 방법과 고가주택이 아닐 때의 적용 방법이 틀어지더란 얘기입니다.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억을 초과하는 복합주택이더라. 그러면 그것을 그때 당시에 감정가 또는 기준시가, 장부가, 취득가로 순차 적용해서 두 개를 쪼개봐라. 그러면 안부는 결과가 주택과 부수토지는 12억 이하고 상가와 부수토지는 12억을 초과하건 말건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나머지는 통째로 과세한다. 예, 그것만 조심조심 또 조심을 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기존의 원조합원인데 당초에 겸용주택이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신축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비과세를 어쩔 거냐는 얘기죠. 그럼 완성주택에는 기존 부동산의 상가와 부수토지가 신축 완성주택으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존 주택과 부수토지 상당한 양도 차익은 당초 취득일로부터 완성주택이 양도일 때까지 장특공제를 적용해줘라. 하지만 기존 주택의 상가와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만큼은 완성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했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비과세 해주되 만약에 과세 대상이라 한다면 장특공제는 완성일로부터 신축 완성주택의 양도일까지의 장특공제를 해준다라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보신다면 한번 읽어보시죠. 신축주택과 부수토지 중 재개발 전 겸용주택의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상하는 부분에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 완성주택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고 신축주택과 부수토지 중 재개발 전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상하는 부분에 1세대 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재개발을 시작된 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 하는 것임. 이거 말은 많은데 임시사용 승인일, 사용 승인일, 실제 중 가장 빠른 날이 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상은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조합원의 유형을 정확히 판단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건축물 대장의 폐쇄분을 확보를 하셔야겠죠. 최소한 그 전에는 한번 알아는 봐야 돼요. 그러면 또 그 납세자는 또 그럴 거예요. 말만 공부상으로만 상가했지 사실 다 주택으로 썼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소에 주민등록상을 또 조회를 해봐야겠죠. 예, 그 진정권 맞다고 한다면. 근데 또 그게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임대차 계약서가 없대요. 다 찢어버렸대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세입자는 자기 전세보증금을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무슨 행위를 하죠? 무슨 행위를 해요?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겨우 받죠. 그러면 세법에서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보라고 그러는데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요, 현 시점에, 조회 시점에 것만 나와요. 그리고 조회 시점에 소유자가 아니면 안 보여줘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확정일자 교부 내역은 내가 임대인으로서 지위로서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있잖아요. 그건 영구 보존이에요. 아마 통합전산망에 아마 뜨죠? 안 떠요? 뜰 겁니다. 뭐 정 안 되면 동사무소에 공문 보내면 되죠. 공문해서 확정일자 부여 내역을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년 매도일부터 매도일까지는 월세 얼마에 보증금 얼마,
세입자가 누구 언제부터 쭉 출력해서 줘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살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플러스 알파 한다면 아까 다가구 주택을 공동으로 선택할 거냐 단독으로 선택할 거냐 상당히 주의를 요한다. 그런데요, 2000년 12월 말 이전까지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해 준다. 그러면 2000년도에 진짜 임대를 해줬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방법이 없어요. 예, 그때는 확정일자 부여받은 사실도 없고, 그럼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가스 쓴 거, 그 다음에 전기 쓴 거, 그 다음에 수도는 구분이 안 돼요. 가스는 100% 구분됩니다. 예, 전기는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계량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조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도 그렇게 입증을 해버리면 그걸 부정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일에 31일 사이에 신축한 사람은 갑돌이에요. 근데 해당 기간 중에 임대한 사람은 을돌이에요. 그래도 감면이 되느냐가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임대자가 임대인이 신축해서 임대한 경우를 말하냐, 남이 신축했건 말았건 해당 기간 중에 신축이 돼서 이 새로 취득한 을돌이가 임대를 개시했다면 감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어디에도 본인이 신축한 주택이란 말은 없습니다. 누가 신축했든 말았든 해당 기간 중에 신축이 됐고, 그 다음에 매수자가 해당 기간 중에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했다고 한다면 감면 대상입니다. 네. 한번 해보죠. 기왕에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다 들어있어요. 네, 다 들어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기존 주택과 부수지 뭘 계산할 거냐면 신축 완성된 주택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겁니다. 청산물 지급받았는지 납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차근차근 가봅시다. 이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거 시험 문제 냈던 거예요. 자, 봅시다. 83년 10월 1일 날 취득세 확인 불가능하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관리처분 인가인재 평가일 가지고 취득현재 역산한다는 얘기예요. 역산한다. 환산취득가를 계산한다. 환산취득가 계산하면 기타 필요액 뭐 한다? 계산공제를 한다.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 차익에 한해서만큼은.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140평방미터와 100평방미터. 여러분이요, 단독주택의 공용 부분이요, 계단 면적 또는 피로티 면적 또는 지하 주차장 면적을 일반 건물 기준시가 적용할 때 계산을 합니까? 포함합니까? 포함 안 합니까? 건축물 내장에 이런 말이 써졌어요. 건축 면적에 두 가지 써놨어요. 일반 건축 연면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하층 옥탑을 제외한 연면적. 용적률을 적용한 연면적.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건축물 대장에 써있는 연면적에 가산하거나 말거나 통째로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상업용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1층이 피로티인데 2층이 상가일 수 있고 지하층이 상가일 수 있어요. 3층, 4층에 주택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주차장 면적을 어디다 넣을 거냐? 그 용도별로 안분해야 돼요. 근데 용도를 도저히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지고 와요? 주된 용도로 끌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 기준시가를 안분할 수 있죠. 85년 1월에 이제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 이렇게 써놨답니다. 이거 이 말을 왜 썼어요? 85년 1월 1일 말을 왜 썼어요? 쓴 이유가 뭐예요? 취득 시기가 83년이니까, 즉 의제 취득일 전에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85년도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85년 1월에 이제 지방세의 시가표준액,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이 시가표준액은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가 적용했더니만은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죠. 따라서 85년 1월 현재의 기준시가는 단위 면적당 65만 3,534원이라는 얘기예요. 혹시 재산업무를 안 보신 분은 이렇게 그냥 말해버리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토지의 기준시가는 최초로 언제 개별 공시했어요? 90년 8월 30날 공시를 했어요. 근데 85년 1월 1일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최초 개별주택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분수의 분모, 90년 8월 30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등급에 따른 시가표준액. 그 다음에 분자에는 취득 당시에 시가표준액이 있죠. 근데 이게 말썽이 났었어요. 뭐에 말썽이 났냐면,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뚜껑을 못 열겠어요. 90년 8월 30날 현재의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분수의 분모, 90년 8월 30날 현재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분의 85년 1월 현재 또는 85년 1월부터 89년 12월 말 현재까지의 시가표준액을 대입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토지 대장에 보면요, 토지 등급이 보통 1년에 3등급 올라갑니다. 3등급. 그런데 지자체에서 어떤 일이면 앞으로 재산세나 취득세를 개별 공시지가로 과세하겠다라고 이미 예고가 돼 있었어요. 근데 지방세 시가표준의 토지 등급 가액은 실지 매매 가액의 5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는 시세 보통 60에서 70%예요. 근데 예전에 시가표준으로 재산세나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다가 갑자기 개별 공시지가 가버리면 어마어마하게 뛰어버려요. 여러분 재산세 내시겠지만 작년에 100만 원 나왔지 올해 뭐 110만 원? 그래 라고 내요. 그런데 작년에 100만 원이 올해 200만 원 내려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뛰었어?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개별 공시지가로 지방세를 과세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 등급을 갑자기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89년 1월 1일 현재는 100등급이에요. 근데 90년 1월 1일 현재를 보통은 103등급이 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20등급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갑자기 올려버린 거예요. 올리니까 올려도 별 차이, 시가표준은 올려도요 세부담이 그렇게 갑자기 뛰지는 않거든요. 시가의 5분의 1, 20%도 안 되니까요. 처음에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게 분모값이 20등급의 분모값이 들어가니까 얻어지는 X값이 어떻게 돼요? X값이 어떻게 돼요? 분모가 뛰어버리니까 얻어지는 게 낮아지게 되죠. 그럼 환산취득가는 양도 당시의 양도 실가를 곱하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대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낮아진 금이 1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얻어지는 Y값은 어떻게 돼요? Y값은 낮아지게 돼버리죠. 그러면 양도 차이 커져버리죠. 커져버리면 양도세 부담이 커져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자꾸 말썽이 난 거예요. 이건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개정을 했어요. 뭐라고 개정했냐면, 어떻게 했냐면, 이거 플러스 직전 89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더해서 이것을 나누기 2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완화되겠죠. 아까보다는 분모값이 어떻게 돼요? 분모값이 커지겠죠. 그럼 얻어진 값이 낮아지겠죠. 그럼 이거 얻어진 X값이 커지겠죠. 커지면 환산취득가도 커지겠죠. 세부담이 완화가 되겠죠. 그래서 90년 8월 30날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90년 8월 30날 현재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분수의 분모, 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플러스 직전기의 시가표준액 가로 닫고 나누기 2 분자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대입하도록 세법을 개정했던 겁니다. 시행령을. 이렇게 이런 맥락을 알면은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100만 원 곱하기 취득 기준시가 10억 85년에 10만 8천 원 나누기 분모 이날 90년 8월 3일 20만 4천 원 플러스 직전기 거. 그렇죠? 10만 5천 원 두 개를 나누기 위해서 얻어진 값이 단위 면적당 65만 6,534호이라는 얘기죠. 그럼 토지 기준시가의 면적을 면적을 곱하면 9,10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5년 1월 현재 일반 건물 기준시가는 일반 건물 기준시가가 언제 고시됐어요? 최초로
2001년 1월 1일 현재예요. 그러면 2001년 1월 1일 현재를 계산을 해서 취득당시 기준표 산정 기준율을 곱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현재 일반 건물 기준 시가는 40만 원이에요. 건물 신축가 기준에 곱하기 구조지수, 곱하기 용도지수, 곱하기 위치지수, 곱하기 잔가율. 그럼 문에 X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X값이 2001년 1월 1일 현재의 일반 건물 기준 시가예요. 여기에다가 다시 곱하기 뭐를 해요? 취득 당시 기준 시가 산정 기준율이 있어요. 이걸 국세청이 이미 고시를 해놨어요. 대입하면 85년 1월 현재의 일반 건물 기준이 나오죠.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요. 이게 실제 실화입니다. 그 선배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전화했냐면 이 단독주택 아무리 계산해봐도 1억도 안 나간다. 그런데 기준 시가가 3억이 나온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말이 되냐. 자, 그러면 다 알다시피 구조지수가 만약에 105예요. 용도지수가 90이에요. 위치지수가 110이에요. 잔가율이 0.489라고 합시다. 그러면 정작 40만 원 곱하기 105입니까? 1.05입니까? 1.05예요. 그러니까 구조지수가 철근 콘크리트를 100으로 봤을 때 철근 콘크리트는 105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비율이란 뜻이에요. 그럼 1.05를 곱아야 되는데 그 선배는 그렇게 안 곱한 거예요. 105 곱하고 90 곱하고 110을 곱하니까 시가가 1억짜리고 1억짜리도 안 되는 게 3억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선배는 아마 지금 고인 되셨을 거예요. 그 선배님은 고가주택은 무조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분의 양도가 마이너스 9억을 대입했어요. 그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선배님은 가산세 무척 많이 물어줬대다. 아니 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아니요 선배님,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주택만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지 고가주택을 다 그렇게 하는 계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아무튼 그래서 쓰기는 105라고 쓰지만 정작 곱할 때는 뭘 곱한다? 1.05, 0.9, 1.1을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주택기준 산정 기준율이고요. 그렇게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를 구해서 취득당 기준 산정 기준으로 곱한다는 얘기죠. 40만 원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05 곱하기 0.5. 그래서 얻어진 값이 1,000원 미만은 모두 버립니다. 거기다가 건물 면적을 곱하면 되는데 0.76은 취득 당시 기준 산정이 여기까지 곱한 값이 1,000원 이하는 다 버립니다. 1,000원 미만, 죄송합니다. 1,000원 미만은 버린다. 거기다가 0.76 곱으면 1,596만 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연면제 다 곱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88년 9월 21일 날 최초 공도의 고시 현재. 이거 누가 고시한 거예요? 국세청장이 고시한 겁니다.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전에 국세청장이 아파트 등 기준시가를 고시한 사실이 있다면 그를 뭘로 본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 가격으로 본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파트를 뒤진다는 얘기죠. 환산주택가를 구해서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예요. 다음에요. 사학계획 승인제 구체적 아파트 기준시가. 그건 뭐예요? 관리처분계 인가일 사학계획 승인 현재 평가액 곱하기 사학계획 승인 현재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획분의 취입 당시 토지건물 기준 합계획을 대입하다 보니까 이 말이 필요하다는 얘기, 이 금액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3억이라는 얘기죠. 85년 환산취득가는 3억 평가액 곱하기 요것이 양도 당시의 공동주택 가격이겠죠. 또는 일반 건물, 토지건물 기준 합계액이겠죠. 이것은 취득 당시에 일반 건물, 토지 기준식 합계액이겠죠. 8,400이 나왔어요. 그럼 개타 필요 경비는 이 분자값에다가 3%를 공제해 줍니다. 3%를. 그래서 계산 공제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계산식을 모르면 이거 백날 들어봐도 그 말이 그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인 것 같아요. 예. 그거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나머지 양도 차익 계산 방법은 관리처분 인가 전과 인가 후 양도 차익이 되겠죠. 자, 관리처분 인가 이건 뭐예요? 3억은 평가액이죠. 그다음에 8,400원요 환산 취득가죠. 이건 뭐예요? 계산 공제액이죠. 그래서 2억 1,300이라는 금액이 관리처분 인가 전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15억에 팔았잖아요. 평가액이 3억이죠. 납부한 청산금이 3억이죠. 그다음에 양도할 때 기타 필요금이 복비겠죠. 빼면 8억 8,500이 뭐예요? 양도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이 되겠죠. 그런데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 중에 기존 부동산에 기한 양도 차익이 있고 납부한 청산기의 양도 차익이 있다. 그래서 쪼개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 8억 8,500 곱하기 분수의 분모 뭐예요? 이게 평가액분의 기존 부동산의 평가액이죠. 그죠? 뭐 안 분하게 되면 4억 4,200이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 중에 기존 부동산에 기한 양도 차익이죠. 청산금은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분의 평가액분의 납부한 청산금이죠. 납부한 청산금이 상당한 4억 4,200에 대해서는 환지 청산금에 기한 양도 차익이죠.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전 양도 2억 1,300에다가 기존 양도 4억 4,200 두 개를 더한 것은 당초 취득일로부터 신축 완성주택의 양도일 때까지 장특공제를 해줘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존 환청 납부 양도세 4억 4,200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일로부터 신축 완성주택의 양도일까지 장특공제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예. 그 세율은 당초 취득한 때부터 신축 완성주택 양도일 때까지의 보유년수별 세율을 적용하면 되겠죠. 만약에 1세대일 때 비과세액을 충족했다면 그 양도 차익을 다시 안분해야겠죠. 양도가분의 현행규정, 양도가 마이너스 12억. 예전에는 양도가분의 양도가 마이너스 9억을 대입해서 각각의 양도 차익을 쪼개면 되겠죠. 예. 만약 1세대 1주택으로 한다. 근데 고가다. 그러면 또 과세가 또 되겠죠. 현행규정으로 말한다면 2년 이상 보유했고 거주했고 3년 이상 거주했다. 3년 보유를 했다. 등기된 부동산이다. 미등기를 할지라도 미등기 제재산이라고 한다면 최대 몇 프로 공제가 된다? 8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면적이 증가되면 어쩔래가 또 문제가 돼, 이제는요. 당초에 대지가 10평밖에 없었어요. 신축 완성됐는데 15평이 돼버렸어, 대지권이. 그럼 5평만큼은 완성일로부터 2년이 가기 전까지는 비과세를 못 해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설사 비과세장 일지라도 고가에 걸려요. 그러면 완성됨으로써 토지 면적이 증가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증가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 차익을 다시 또 쪼개야 돼요. 예. 네, 그것은 데리케이터인데요. 간혹 만날 일은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당초 토지 면적이 넓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완성되면 전용 면적이 85평방미터짜리로 한다면 대지권은 13, 12평방미터밖에 안 돼요. 이럴 일을 만날 일은 별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은 해야 돼요. 예, 보시죠. 만약에 기존 토지 면적보다 아파트 신축 완성된 아파트의 토지 대지권이 더 증가되면 어쩔래?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 분수의 분모, 기존 부동산 평가에 납부한 청산금 합계분의 납부한 환지 청산금. 결국은 환지 청산금으로 안분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환지 청산금 때문에 토지의 부수토지 면적이 대지권이 늘어났다는 그런 논리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 중에 청산금이 기여한 양도 차익을 쪼개서 전체 증가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식 합계, 완성주택의 대지권의 기준시가, 아파트 건물의 기준시가를 분모해 놓고 분자에다가 토지 면적이 증가된 만큼에 해당되는 기준시가를 대입한다면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 중에 납부한 청산이 양도 차익에 상응하는 것 중에 증가된 부분에 해당돼 안분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그 부분은 2년이 가야 돼요. 2년이 안 가면 비과세 못 받아요. 그리고 2년이 간다 하더라도 고가주택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들어있는 12억 초과상 양도 차익은 과세를 해야 돼요.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신다. 나머지는 뭐 그것만 잘 기억하신다면
자, 봅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인 신축 완성주택 과세된 양도 차익은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 차익 플러스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에서 마이너스를 해라. 마이너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증가된 토지 또는 주택금을 상당 양도 차익을 양도가만에 양도가만에 12로 대입해서 요것에서 요걸 빼란 얘기 되죠.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지만 요 부분에 해당되는 만큼은 뭐예요? 과세 대상이란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큰 무리는 없어요. 나머지는 뭐 큰 무리는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이런 경우를 만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윤즉슨 장초 토지 면적보다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유권서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이거 뭐 보시죠. 2001년 12월에 나대를 취득했습니다. 2004년 2월에 관리처분이 났어요. 청산하면 납부할 거래요. 2006년 5월이 신축 완성주택의 취득 시기래요. 2005년 7월 아파트를 팔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비과세 돼야 안 돼요? 원론적으로. 현행 기준으로 합시다. 2006년 5월에서 2009년 7월이니까 뭐예요? 2년 이상 보유는 했잖아요. 현행 기준으로 한다면. 자, 그런데 만약에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3억이고 나시가 2억이고 납부자는 2억이고 양도식 8억이다.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 차이는 얼마예요? 3억 마이너스 2억. 그러면 1억이 나왔죠. 납부한 청산금은 8억에서 2억을 빼고 평가액 3억을 빼면 양도 차익이 3억이 나오죠. 1억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3억에 된 것은 청산금 납부분 양도 차익과 기존보다 양도 차익 두 개로 쪼개지죠. 그러면 300 곱하기 평가액 어디죠? 여기 3억 플러스 그 다음에 납부한 청산 200 분의 분자 300을 대입하면 기존 부동산의 양도 차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청산금 납부분 양도 차익은 300 곱하기 분수의 분모 3억 300 플러스 200분의 300을 대입하면 기존 부동산 분자에다 200을 대입하면 청산금 납부분 양도 차익이 쪼개져 나오겠죠. 그러면 양도 차익 몇 개로 쪼개져요? 3개로 쪼개지죠.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 차익은 모두 다 기존 부동산 양도 차익,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은 기존 부동산 상담분 양도 차익, 납부한 청산금 상담분 양도 차익이 3개로 쪼개지죠.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 차익에다가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 중에 기존 부동산 양도 차익 2개를 더하면 다 뭐예요? 기존 부동산의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문제 핵심. 재개발 구역 내에 나대지를 보유하는 원조합원이 신축 아파트 부수 취득하여 이를 양도함으로써 1세대 1주택 과세자인 경우 적용한 장특공제에 이르는 어쩔래? 토지는 7년 8개월, 건물은 3년 2개월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양도 실가가 이제 양도 실가가 지금 8억이잖아요. 옛날에 6억일 때는 고가주택이 걸리죠. 지금은 고가주택이 아니죠. 12억을 초과를 안 했기 때문에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제보에 대한 정비 나대지 소형 거주자가 정비 소합에 나대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납부하여 관리처분에 따라 분양된 신축주택의 부수를 양도하고 양도 차익을 산정할 경우 해당 주택이 95조 2항에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 경우 95조 2항 단서 규정입니다. 단서 규정하는 성립시 해당 주택이 일때는 건물분 기존 건물 양도 차익 중 토지 양도 차익에서 공제할 장특공제는 같은 항 표 1과 주택의 보유료선 표 2 중에 어느 거다? 유리한 쪽으로 해줘라는 얘기입니다. 유리한 쪽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그냥 했을 때는 30%인데 표 2를 적용하면 40%예요. 40%. 그러면 40% 당연히 좋겠죠? 자,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의 시축 또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기별 거주기한별 공제율 적용 방법. 한번 보시죠. 밑에 보시면 3년 이상 보유주택에 2년 이상 거주주택을 한다면 예전에는요. 거주기간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그냥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그냥 80% 해줬어요. 1년에 8%씩 해줬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은 개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조사팀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를 과거 것을 우리는 항상 과거 걸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현행세법으로 적용을 못할 경우도 많아요. 그다음에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는 3년 이상의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해줍니다. 만약에 10년을 보유를 했어요. 근데 하루도 안 살았어요. 하루도 안 사는 이유가 상생임대주택도 아니에요. 선순위 상속주택도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표 2를 적용 못합니다. 무조건 표 2를 적용해야 돼요. 표 1은 3년 이상, 15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1년에 2%씩이에요. 만약에 18년을 보유했다. 표 1은 몇 프로를 해줘요? 30%를 해줘요. 1세대 1주택인데 과세 대상이더라. 라고 한다면 표 2를 적용해 준다. 그러면 거주기간이 만약에 5년이다. 그러면 5, 4, 20%죠. 보유년 수가 10년이다. 그러면 40. 그러면 40%와 20%를 더하면 60%를 장특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 말이에요. 봅시다. 기존 부동산 상담은 양도차익, 이는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기존 주택 취득 통산에 2년 이상 등기된 표 2를 적용하되 21년 1월 양도부터 3년 이상 보유기간별 표 40%와 거주량별 최고 40%를 더해서 최대 40%를 80% 해줄 수 있다. 하지만 2년 미만 거주할 때는 못 해준다. 2년 미만 거주했다 하더라도 예외적인 하나가 있죠. 뭐가 있어요? 155조의 3. 상생 임대주택은 2년 안 살아도 상고를 해줄게. 2년의 거주 요건을 적용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상생 임대주택으로 임대를 했다가 나중에 양도면 1세대 1주택입니다. 1주택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8년을 보유했는데 상생 임대주택이다라고 한다면 48은 32, 32% 공제는 됩니다. 근데 실제 거주는 안 했으니까 그것은 거주의 장특 공제로 적용 못 해줍니다. 표 2를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청산금 상담 후 양도 차익이라고 한다면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중에 아까 안 부는 거 있잖아요.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 곱하기 분수의 분모 비점의 평가액 플러스 납부한 청산금 부분에 납부한 분자, 납부한 청산이 상당 양도 차익이라는 얘기죠. 완성일로부터 2년 이상 거주할 때만 표 2를 적용하되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는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충족해서 3년은 최소 40%와 2년 이상 최고 40%, 최고 80%까지 적용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세 비과세권을 충족한 조합을 있고 양도할 경우 관리처분 인가일 양도 차익은 요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는 무조건 해줘라. 그 상황에 따라 해준다. 왜? 종전주택에 살았을 수도 있고 안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승계조합일 때가 있고 원조합일 때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 틀어진다는 얘기죠.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이라고 한다면 공제 불가죠. 왜냐하면 95조 2항 본문에 가로수에 써놨거든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전 양도 차익만 공제를 해준다 했기 때문에 이 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규정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요.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권 충족할 때만 보유기간별로 최대 40%, 그 다음에 요거 충족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최대 40%, 두 개를 더해서 80%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이걸 개정을 했어요. 2020년 12월 말자로 개정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사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네. 자, 이제는 89조 2항 시행령 156조 2에 관련된 한 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 있다고 한다면 양도주택은 비과세를 못 해주겠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있으면 해줄게. 그래서 제가 먼저 칠판에다가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특징이 있잖아요. 항상 먼저 말로 해줘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니까 뭐 굳이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지금 제 이야기를 들을 때 다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편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왜 3년이에요?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3년 내에 팔아야 돼요? 왜 3년 내에 이사를 가요? 왜 3년이에요? 나도 몰라요, 그것은.
예, 세제실에서 그렇게 입법은 사람이 그렇게 했는 모양이죠. 자요. 시행령 156조 2입니다. 예, 법은 89조 2항입니다. 한 세대가 1주택과 1조합을 입주권을 갖고 있다면 양도한 1주택은 비과세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해 줄게. 부득이한 사유를 열거한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크게 말한다면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똑같은 순리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이것을 잘 이해하신다면 시행령 156조의 3이요. 한 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이 있다고 한다면 분양권이 갖는 세대에 대해서는 양도주택 비과세를 못 해주겠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만큼은 양도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겠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뭐예요? 한 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 있다고 한다면 조합원 입주권 양도할 때 비과세 해준다는 얘기죠. 관리청이 철거 중 빠르게 비과세권을 준줬고 양도인이 무주택이라고 한다면 비과세 해줘라. 두 번째, 조건을 충족했지만 다른 주택이 있다면 다른 주택 취득할 때 몇 년 내에 팔아라. 3년 내에 팔면 양도한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해줄게요. 이제 반대예요. 주택과 조합을 입고 있는데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주택에 대해서 뭐 해줄게? 비과세를 해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좀 뒤집힌 거예요. 네, 뒤집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요. 맥락은 똑같아요. 지금 현행 규정은 3년인데 옛날에는 2년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개정을 해서 3년으로 바꿨어요. 첫 번째요. 단 조건이 있어요. 분양권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분양권은 뭐예요? 분양권의 취득 시기가 2021년 1월 1일 이후 것은 안 돼요. 그러면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언제예요? 당첨일이에요. 당첨일이 2021년 1월 1일 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양권의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의제되는 분양권이 아니에요. 그냥 권리일 뿐이에요. 권리일 뿐이에요. 네. 자, 첫 번째 이야기가 A라는 주택을 갖고 있어요. 주택을 갖고 있어요. B점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어요. 만약에 집이 두 채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채가 관리처분이나 조합이 바뀌었어요. 그건 안 됩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뭘 말해요? 승계 조합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순서가 선주택 취득 후 조합원 입주권 취득이에요. 라고 한다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몇 년 내에 팔아라? 3년 이내에 A를 양도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비과세 해줄게. 대신에 양도 시점에 154조 1항 요건을 충족해라 라는 얘기죠. 만약에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한다면 2년 이상 보유 기간 중에 몇 년 살아야 돼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후에 취득을 했지만 혹여라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을 했고 계약금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무주택 세대라고 한다면 이것은 안 살아 좋다.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계약을 했고 계약금 완납한 경우로서 무주택 세대라고 한다면 안 살아 좋다. 근데 그런 경우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몇 년 살아야 돼요? 2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154 1항 요건을 충족했다고 한다면 뭐 해줄게? 비과세를 해줄게. 그런데 하나,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고요. 두 번째가 3년 내에 못 팔았어요. 못 판 이유가 매각, 그 다음에 공매, 그 다음에 경매의 사유로 만약 못 팔았어요. 그럼 어쩔래? 그러면 3년이 되는 날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 조건을 갖고 3년을 넘어도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A란 주택을 선취득하고 B란 조합 입주권을 승계 취득했다. B란 조합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내에 A를 팔아라. 그럼 비과세 해줄게. 단 양도를 이제 비과세고 충족할 것. 두 번째, 3년 내에 못 판 사유가 경매, 공매, 매각 의뢰부이라고 한다면 3년이 되는 날 비과세금을 충족했다면 3년을 경과해서 양도해도 비과세 줄게.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자, 다음에요.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A점에 주택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B점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원론적으로 3년 내에 팔아야 돼요. 근데 3년 내에 못 팔았어요. 그러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줄게. C점이 완성일입니다. 즉 조합원 입주권 주택으로 완성이 됐죠. 그러면 완성일 전까지 A를 양도해라. 그러면 양도 시점에 배급사지 1항에 비과세고 충족을 하는 건 당연한 얘기죠. 단 조건이 깔려요. 양도일 완성일 전까지 양도해라. 아까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이제 붙기 시작해요. 3년 이내에 전 세대원이 이사를 와라. 그 다음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를 해라. 그러면 선 비과세 후 사후관리할게. 이게 세 번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얘기를 또 한 번 더 줄게. 이 사람이 완성일 전까지 못 팔았어요. 그리고 3년 내에 못 팔았어요. 요 3년에 못 팔았어요. 그 경매, 공매, 매각 의뢰분도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의 기회를 또 줄게. 그러면 3년 내에 A를 양도해라. A를 양도해라. 3년 이내에 전세대원 이사를 와라. 그 다음에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라. 거주를 해라. 그러면 이게 네 번째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한 말을 다시 믹싱해 볼게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 취득했다면 조합원 입주권 취득한 때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되 3년이 되는 날 비과세가 충족했다면 비과세 해줄게. 자, 두 번째, 3년 내에는 못 팔았어요. 근데 못 파는 사유가 매각, 공매, 경매예요. 그러면 3년이 넘더라도 비과세 해줄게. 단 3년이 된 날 비과세가 충족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매각, 공매, 경매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요. 그럼 기회를 또 줄게. 신축 주택이 완성되기 전까지 팔아라. 하지만 이제는 조건을 붙이겠다. 완성일로부터 3년 내에 전 세대원이 이사를 와라. 이사와 전 세대원이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라. 그러면 선비과세 후 사후관리. 완성일 전까지 못 팔았다 그러면 완성한 때로부터 3년 내에 팔아라. 3년 내에 이사 와라.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라가 네 번째입니다. 이거 기본 축이에요. 분양권도 똑같아요. 분양권도. 자, 다음에요.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할 겁니다. A란 주택이 있어요. A가 재개발, 재건축 또는 자율주택, 그 다음에 가로주택,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빈지 및 소규모 주택에 정비한 특례법,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부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간다. 그러면 A란 주택은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필연적으로 멸실, 철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A란 주택의 사업 시행 기간 중에 사업 시행 기간은 A주택에 대한 사업 시행 인가일로부터 완성일 사이에 B라는 주택을 이걸 뭐라고 부르자? 대체주택이라고 부르자는 얘기죠. 옛날에는 150원 1항이요.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 가로 열고 이하 대체주택을 한다, 가로 닫고 이랬는데 이거 삭제해버렸어요. 여기서 써버리니까 거기서는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종전주택, 새로운 주택 또는 종전주택, 신규주택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대체주택이 있다면 대체주택은 완성일과 A란 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 사업시행 인가일 사이에 취득을 해라. 이 집에서 반드시 몇 년 살아라? 1년 이상 거주를 해라. 전세대원이. 근데 문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대체주택을 취득한 그 세대가 A라는 주택에 거주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가 말썽이 났던 거죠. 기재부에서 비일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A주택에 살았건 말았건 따지지 말아라. 그래서 1년 이상 거주했다고 한다면 비과세 해줄게. 그러나 조건이 붙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C점 완성일 전까지 B를 양도해라. 그러면 1년 이상만 거주하면 돼요. 2년 이상 보유할 것도 없어요. 이건 예외 규정이에요. 154조 1항 규정과 156조의 3회 5항 규정은 서로 별개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국밥. 그래서 비과세 해줘라. 단 조건을 붙이겠다. 3년 내에 이사를 와라. 그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를 해라는 얘기죠. 그럼 비과세 해줄게. 이것이 뭐예요? 다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 완성일 전까지 못 팔았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또 줄게. 완성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 B를 양도해라.
3년 이내에 이사를 와라. 1년 이상 거주를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비과세 후 사후관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1번과 2번은 사후관리할 이유는 없죠. 그죠? 다만 뭐만 알면 돼요? 매각, 공매, 경매 이유만 알면 되죠. 그 다음에 요 경우는 최대 몇 년에 사후관리를 해야 돼요?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4년을 해야 돼요. 왜? 완성일 전에 팔고 3년 내에 이사 와야 되고 1년을 살아야 되니까. 최저는 얼마예요? 1년이죠. 완성되자마자 이사로 와버리면 1년만 살면 되니까. 그럼 3년 내에 팔았잖아요. 3년 내에 이사 왔잖아요. 1년 이상 거주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최대 4년, 최저 1년이라는 얘기죠. 이게 기본 축입니다. 이 기본 축만 알면 좋고요. 만약에 동고 봉양주택과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이 있다. 어쩔래? 동고 봉양주택 없는 걸로 보세요. 혼인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 있다. 혼인주택 없는 걸로 보세요. 그 다음에 선수인 상속주택이 있다. 조합원 입주권이 있다. 선수인이 없는 걸로 봐요. 만약에 조합원 입주권을 2개를 받으면요. 그러면 선수인이 조합원 입주권을 또 따지면 돼요. 보고 주체로요. 이걸 기본 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내용을 말로 설명드렸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실제 읽으면서 최고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